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불려진 흰남노가 오늘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 만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경북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 흰남노 관련 소식부터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제 11호 태풍이었습니다. 흰남노. 오늘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2시간여 만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륙에 머문 시간 아주 짧은 건 다행이었는데 이 경북 지역, 특히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상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루 기자, 이 태풍 피해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경남 거제로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는 오전 7시 10분쯤 울산을 지나 동해로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동해 먼바다까지 빠져나갔고 자정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포항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옮기러 나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9시 50분쯤에도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옮기러 나간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 8시쯤에는 경북 포항에서 대피소로 이동하던 75살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북 경주에서도 토사에 매몰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새벽 1시쯤에는 울산 울주군 남천교 인근에서도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북 포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형산강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포항 남구 일대에서는 주택과 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포항 시내 도로는 온통 계곡처럼 변하면서 차량 침수와 고립사고가 속출해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가 고립 구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포항 대응중 뒤편 야산에서는 산사태도 났습니다. 경북 경주 내남면에서는 이조천이 범람해 주민 580여 명이 대피했고 경북 경주 건천읍 송선 저수지도 범람 위기를 맞으면서 주민 1,800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평소 1m 안팎이던 수위가 한때 5m까지 치솟았고 부산에서는 최대 17m 높이의 파도가 일면서 해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의 길목이었던 제주는 침수, 고립 등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농경지 411헥타르에서 침수와 낙가 피해가 났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집계는 건물 침수와 파손 80여 건과 농경지 1320헥타르 정도지만 집계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지나간 지역에 대해서도 그 사고 관리를 좀 만전히 해주십시오. 네, 침수, 강풍, 정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습니다. 흰남노 짧은 시간 머물렀습니다만 경남, 경북, 부산 이 지역 쪽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다행이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지역에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도로가 거의 강처럼 되면서 침수 사고 이어졌고요.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갔던 이 주민 여러 명이 지금 8명 정도입니다. 두 곳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 송 본부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지금 오늘 아침만 해도 지금 역대급 태풍이 왔지만 간반대 머문 시간이 겨우 뭐 2시간 20분 정도여서 예. 역대급으로 피해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침에는 물론 지금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급적 선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포항시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예. 지금 물을 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 내지 30%밖에 못 뺐다고 하니 네네. 아직 생사 여부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또 아침에 이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염려가 있으니 내려가서 차를 빼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 7명이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네. 만약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침수 위험이 있으면은 먼저 지하 주차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를 빼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그냥 뭐 때문에 방송을 해서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다 내려가라. 그러면 그 상태를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죠. 거의 다 물이 다 찬 상태고 지금도 20 내지 30%밖에 물을 네. 못 뺀 상황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죠. 네, 뭐 아파트에서는 뭐 3차례 정도 뭐 차를 빼라고 방송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급작스럽게 차오르는데 내려갔다가 이 변을 당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종자들 지금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물이 빠지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네요. 지금 빨리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포항 지역, 경주 지역, 특히 이 두 지역에서 이 침수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펜션 같은 것도 보면요.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풀빌라 펜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물이 범람하면서 이 물은 무너졌어요. 거의 지금 보는 저 장면이거든요. 집안이 약해져서 된 것 같은데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봐야 돼요, 저런 거는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지역에 상당히 집안이 지금 많이 패여 있잖아요. 네네. 원래도 집안이 약해서 약간 평소에도 약간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건물 하나 지금 무너진 건물 하나는 앞에 지금 돌출돼 있잖아요. 다른 건물들은 약간 뒤쪽에 있는데 그래서 더 취약했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아예 물에 잠겨 있어서 이게 떠내려간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는데 떠내려간 건 아니고 그대로 이제 집안이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 건물 안에는 뭐 수영장, 뭐 바비큐장도 있었고 뭐 펜션으로는 좋은 펜션이었는데 좀 굉장히 위험하고 이 기회에 좀 집안이 약한 곳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추가 피해가 추후에 없도록 좀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항과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mm 내외에 달하는 폭우가 내린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에 집중 폭우가 내렸던 것처럼 이 포항, 경주 쪽에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저런 피해가 속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 뭐 거의 사람 목 정도까지 뭐 발목은 뭐 당연하고 몸이 잠길 정도의 물들이 지금 스쳐가는 거거든요. 차량들도 엄청나게 잠겼고요.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가 거의 머리까지 잠겨가지고 지금 저기 아마 강가 옆일 텐데 저런 장면들이 지금 포항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항에는 해병 1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구조를 위해서 이른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도로에서 이 대원들이 민간인을 장갑차에 태우고 구조를 하는 그런 장면 지금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고립된 민간인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사 의원님. 이게 이제 우리 그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참 대응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군까지 어찌 보면 이제 해병대가 대한민국 또 그 세계적으로도 그 유능한 그 전력을 보유한 이런 곳인데 해병대에 저런 좀 특수한 장비까지 여기 될 정도로 투입이 될 정도로 이게 있었다는 거는 근데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마다 이제 군에 저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 뭐 그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런 문제도 한번 이제 검토할 때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저거 보고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니까 좀 이제 그 당국에 대한 믿음이나 뭐 그런 게 좀 생겼다 하는 반응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구조하는 작업을 하는 우리 해병대의 모습 든든합니다만 지금 아직도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구조 작업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항제철 포스코에서도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태풍이 불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검은 연기 나오잖아요. 큰 폭발음과 함께 포스코 안에 이제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고 개요와 피해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흰남노의 영향인지는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듭니다. 지금 포스코 안인데 지금 내부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도 거의 지금 그 허리춤까지 물이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보면은 강관 뭐 이런 것들 뭐 둥근 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가득 잠겨 있고. 그래서 이 복구를 하려면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흰남노 북상으로 전국에서 이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위기의 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울산 태화강변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불어난 물에 갇혔는데 나무를 붙잡고 한참을 버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나무를 붙잡고 한참을 버텨서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무사히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도 이 다 잠겼는데 그나마 이 나무가 위에 있어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이 구조하는 모습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저렇게라도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좀 버티셔야지 이제 구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울산도 그렇고요. 포항, 경주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덤프 트럭이 상가 유리창 앞에 바짝 주차를 했습니다. 불법 주차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뜻밖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덤프 트럭 차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업주가 한번 보시죠. 10여 년 전에 볼람에 나가지고 생고생을 했어요. 유리창이 깨질 것 같고. 그래서 고물상 사장님 분한테 크레인을 대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기름값 들어오기도 안 받아요. 그래서 막 직원들 피자 하나 몇 개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덤프는 높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름값 하라고 돈 10만 원씩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네, 지금 다 알죠. 누가 안 되려고 해. 효과 있죠. 그거로 나서는 10년 전부터는 발표가 하지요. 예. 뭐 착한 인도 점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덤프트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이 통유리 같은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처음 봤는데 이분은 벌써 10년 전부터 저렇게 이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발한 태풍 보호막 덤프트럭 이용이 또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반면에 흰남노의 북상으로 태풍 경보가 발생된 부산에서는 한 유튜버가 파도에 휩쓸리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 그리고 KBS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방파제에서 막 찍어요.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막 휩쓸려요.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카메라 든 채 지금 저분이에요. 저분. 카메라 들고 막 찍고 있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이게 파도 치는 거 보세요. 사라집니다. 쭉 미끄러져서 도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찍다가 놀라죠. 놀라는데 뭐 이미 파도가 쳤고 쭉 밀려서 한 3, 4차선 건너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자, 본인이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지금 찍는 겁니다. 넘어오죠. 난리가 납니다. 뭐 사방 카메라 위로 올라갔겠죠? 본인입니다. 네, 저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태풍 경보 내려가지고 가지 말라는 걸 굳이 가서 유튜버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유튜버잖아요. 100만 유튜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의 특성상 그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대신 경험하는 걸로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 태풍의 중심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유튜버가 본인이 직접 이 바다로 가서 그 태풍을 맞는 영상을 찍어서 소위 말하는 뭐 슈퍼챗을 받던지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요, 저분이 끝까지 이 손에서 핸드폰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나갈 때도 굉장히 그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전 정부가 나와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나도 좀 극단적이고 너무 그 이익에 치우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유튜브 특성상 저런 자극적인 것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기까지 가게 된 것 같은데요. 저분도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외국인은 또 이 해운대 바다에 뛰어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태풍 부는데 두 팔 벌리고 그냥 파도에 들어갑니다. 파도에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싶어요. 이분인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좀 위험하잖아요. 12m짜리 파도가 지금 치고 해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자, 이승훈 변호사. 이런 경우에 처벌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가 됐는데 형사처벌은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저분이 만약에 위해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저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재난본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해서는 실은 좀 처벌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런 것들이 자꾸 상업적으로 또는 개인의 어떠한 재미 삼아서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좀 수단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새벽 6시 25분쯤에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안 그래도 119 대원들 지금 대비도 해야 되고 지금 급한 사람들 찾아서 이 대피도 시키고 구조도 해야 되는데 본인 수영하고 싶다고 태풍 부는 바닷가에 들어가는 저 사람을 구하러 가는 그런 행정력 낭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보면은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그러니까 재난 우려구역이 될 경우에는 그거를 위험구역으로 정해가지고 허가받지 못한 개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자체장이 아마 여기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법을 잘 몰라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이 정치다를 보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자체장 분들은 이런 이제 앞으로 태풍이나 이런 거 오면은 거기를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거를 알려가지고 저거를 이제 못하게 하고 했을 때는 저렇게 특히 돈벌이용으로 뭐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처벌을 해가지고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쓸데없이 행정력 낭비하지 않게 본인이 뭐 하고 싶다고, 또 아니면은 뭐 유튜버로서 모르겠습니다. 유튜버 하면은 그게 수익을 얻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목숨도 굉장히 소중한데 저렇게 위험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책임을 본인이 지더라도 그 외적으로 너무 낭비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데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가볍게 넘어갔습니다만 큰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흰남노가 북상한 상황에서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잤는데 대통령실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수시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태풍 상황 점검했는데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지원 안 하시고 그러면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야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 뭐 좀 눈 좀 붙였어요? 네. 식사 빨리 하세요. 네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내가 어제 밤에 보니까 계속 뭐 실시간 이렇게 재난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집중호우 때보다 이번에 강력하게 좀 대응하는 기조를 좀 세우신 게 지난달 직후는 사실은 좀 예측 불허였어요. 우리도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당분은 거의 비가 안 왔잖아요. 그거는 좀 예측 불허고 이거는 이제 역대급 태풍으로 이미도 위력이 알려져 있고 사전 대비를 우리가 잘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 제가 출근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상근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밤을 샜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수도권 집중호우 때와 많이 비교를 해서 오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집중호우 때는 퇴근을 해서 집에서 그 전화로 뭐 지시를 했다. 이래서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그때 이 비가 오는데 왜 퇴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또 대응을 잘못했죠.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다음 날 어떤 피해 지역에 가서 어제 퇴근할 때 보니까는 벌써 일부 건물은 침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집에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근처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철화를 하고 아침에 또 가서 기자실에 가서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어제 8번이나 이렇게 뭐 회의를 주재를 하고 네. 또 국방장관, 경찰청장에게도 다 전화를 했어요. 예. 조금 전에 포항에서 해병대가 그렇게 가서 구조활동한 것도 국방장관에게 가용한 인력을 다 동원을 하라. 네. 뭐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물론 그때 집중호우 때 그 대처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미리부터 가서 철라를 했다. 뭐 이 말도 맞지만 네. 실제로 그때는 위기 경보가 3단계가 있었는데 그 퇴근을 할 때 2단계였습니다. 2단계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쯤에 3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근처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번 그 태풍은 처음부터 3단계가 발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매뉴얼에 따라서 3단계가 발령이 됐으니 예. 이 비상 대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굳이 그때와 예. 비교를 안 해도. 그렇군요. 자, 이승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저는 그렇죠. 뭐 이번 재난 대비는 어느 정도 열심히 잘했다고 보는데 항상 예측 불허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말씀에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 상황에서 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전쟁하겠다고 통보하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퇴근한 이후에 어떤 헬기로 재난본부로 올 수도 없는 예. 헬기가 착륙할 수도 없는 곳에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전화 지시를 떠나서 재난본부로 복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돼서 올 수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는 언제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어떤 예측 불허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를 네.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아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 어떤 위기 상황을 잘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대처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포항에서의 좀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예측 불허라는 게 지금 자연재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만사부려튼튼 뭐든 간에 좀 과잉하게 대응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흰남노도 뭐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워낙 강하다, 뭐 역대급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준비들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항이나 경주 이쪽 지역은 그런 대비를 못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도 안 된 건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민 안전에 더욱더 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또한 주민이 한 분이라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부가 한 발 앞서서 신속하게 나서달라 주민 안전에 더욱 몰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주민의 신고로 신속 대응 부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해병대가 특파가 돼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이 같은 7개 신속 대응 부대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이었던 15개 해상 그리고 공중,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색 구조 부대가 지금 한 분의 주민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태풍과 함께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뒤에 이제 재난이 일어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에서 저는 이제 정치적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재난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했고 잘 지시를 해가지고 무사히 지나갔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지난번 중부지방의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의식인데 대통령은 잘하는 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잘하는 게 그게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치적 맥락은 이해가 가지만은 너무 이거를 또 홍보 어떤 그런 걸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좀 잘하지 않을까. 잘하면은 알아서 다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번 집중호우 때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때에 미흡했던 것 이번 흰남노의 국상에 맞춰서 나름 준비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거는 고치고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 철야를 하면서 이 태풍 상황 챙긴 거 그건 뭐 평가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포항과 경주 지역에 지금 실종되고 사망하신 분들 어떻게 빨리 좀 이 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또 다른 잘못이 있으면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빨리 좀 구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꼬투리 잡기 정치 탄압이다.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불출석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오늘 검찰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 신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지금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에 비슷한 건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혐의로 그때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그때 TV 토론하다가 당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맞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그 지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지금처럼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입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경찰 수사에도 한 번 나갔고요. 검찰 소환에도 응해서 2번이나 뭘 했고요. 기소된 이후에도 안타깝지만 예상된 결과다. 이제 그 사실관계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나는 경기도정에 전념하겠다. 그 당시에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같은 혐의로 이렇게 지금 그때는 기소가 된 거고 지금 기소가 뭐 될지 안 될지 뭐 내일 모레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 점을 좀 민주당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호 변호사.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해서 특혜를 줬는데 그때 인허가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한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생태탕 논란과 관련해서도 측량에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이것들이 기억과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혐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아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전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감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허위사실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굳이 당대표를 소환까지 해서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을 뿐더러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또는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국의 주도권이라든가 전국의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좀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의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전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으면 더욱더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 첫날에 불렀다. 그리고 이 대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렀다. 그래서 정치 탄압이다. 추석을 앞두고 불렀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고소고발 사건이고 처음에 고소고발 들어간 것이 연초입니다. 연초고 8월 달에 최초로 서면 질문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그 대표는 대선에 출마했어요. 그때 만약에 대선 후보를 소환을 했으면은 더 반발이 심했겠죠. 그다음에 대선 끝나니까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또 출마했습니다. 그때 못 불렀죠. 그런데 이번에 또 당 대표 선거에 나갔어요. 그러니 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 경선 중에. 그러던 중에 그 공수시효가 9월 9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또 바로 연휴가 시작되는데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이니까 물론 뭐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은 서면 질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출석 통보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사건을 매독을 지으려면 고소고발 사건이니까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입장을 밝히지가 않으니 그리고 공소시효는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 딱 이 시점에 부른 것이지 그것을 어떤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 이것은 그 절차를 쭉 보면은 그것은 좀 정치적 해석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또 압수수색한 거, 이 고발된 이 대표의 발언 중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데 과거 이 대표의 발언 그리고 김 전 차장 유족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고인을 몰랐다고 했던 발언 이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경기도청을 지금 압수수색한 거 이게 또 마침 불출석하겠다는 날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영장 받고 이러는 거니까 오늘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자 배승희 변호사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어떻게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발언 자체가 경기도지사와 관련되어 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경기도청 내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으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청 내 그 한 참고인의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참고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공보 담당을 했었고 또 경기도지사 당선 뒤에는 경기도청에 합류했던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려고 검찰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이 태도를 쭉 보면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나와서 어떤 피신 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피신 조서 내용은 상당 부분 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일 것이고 실제로 이 피신 조서가 작성된다 하더라도 또 법정에 가서 이 피신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아예 검찰로서는 이걸 증거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형사 절차에 있어서 검사가 작성하는 이런 피신 조서,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찰에 나와서 작성하는 그런 조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상당히 넓게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불출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 증거를 찾고 또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증거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지 이것이 무슨 불출석과 연관해가지고 검찰이 긴급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3건이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고 김문기 처장.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은 뭐 무리수일 수는 있어도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다퉈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황당한 거는 이 김문기 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검찰에서 재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합니까? 이재명 의원 머리를 압수수색해야죠. 알았는지 몰랐는지. 거기에서 무슨 서류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서류가 나오면은 이를테면 뭐 결제 서류에 뭐 사인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알았다는 증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알았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매정한 인간이 자기 살려고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른다고 하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뭐 국민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그러면 부하 직원이 4,000명인데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거를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알았다 몰랐다를 이거를 지금 검찰이 수사할 일입니까? 이건 정말 황당한 수사예요. 이거는 이런 수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근데요. 원초가 있죠. 뭐냐면은 이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럼 김문기 씨가 개발 1처장 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왜 그래서 대장동과 이렇게 연루가 됐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를 한 거기에 대해서 이 김문기 처장이 반대한 거예요.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삭제를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삭제를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느냐, 이것을 알려면은 김문기 씨가 했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수조항 삭제를 반대하다가 뭐 유동규 씨에게 뭐 뺨도 맞고 했다는 이야기도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기 삭제를 반대했던 그 사람을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은 삭제 여부도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성남시장이 그 도시개발공사 뭐 개발 1처장을 아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압수수색한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청의 어떤 팀장급이라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성남시청에서 근무를 했죠. 공보 쪽에서.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에 있다가 경기도지사로 갈 때 핵심 측근들을 그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뭐 정책실장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배모 씨. 그 법인카드와 연루된 배모 씨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경기도청으로 옮겨갔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 그 대표의 핵심 측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 핵심 측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팀장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결제 서류들이 있었다든가 김문기 고인이 올렸던 것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러 들어간 것이지 그것을 이거 불출석했다고 갑자기 보복성으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죠. 자, 지금 뺨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고 김문기 씨의 유족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반대하다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뺨을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초과 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홍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제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하였어요.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속돼 있는 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기까지 맞은 걸로 편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초과 수익 환수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자기보다 결정권자 유액분들한테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왜 회사에서는 변호사나 법적인 대응을 전혀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에 자, 그러니까 본인은 이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이 반대하는 바람에 뺨까지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승우 변호사님? 네, 이제 이 초과이익 환수 여부를 떠나서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참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검찰의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당대표, 그때는 대선 후보였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김문기 처장을 고의적으로 몰랐다라고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그렇습니다. 9년 전에 골프 쳤는데 왜 같이 쳤는데 몰랐냐, 호주를 갔는데 왜 몰랐냐, 호주를 갔을 때는 알았겠죠. 근데 9년여가 흐르면서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처장에 대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실제 김문기 처장이 골프를 치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와 골프까지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평소에 별로 친분이 없었는데 그렇게 호주 방문하면서 같이 친 것에 대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와 과거 이재명 성남시절에 친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한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소환조사를 해놓고 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사가 아직은 미진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굳이 검찰에서 마치 이재명 당대표의 기억까지도 그리고 도덕성까지도 조사하려고 한다는 그런 우려가 많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혐의에 들어가는 이유,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해요. 배 변호사님 보실 때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대표가 깊숙하게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그 성남시장으로서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이걸 굳이 문제 삼고자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자꾸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나는 기억이 없다,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허위 사실로 입증할 수가 있겠는가. 검찰이 굉장히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재명 당시 그 후보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또 변호사고 하다 보니까 인지를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많은 형사사건에서 고의를 판단할 때는 본인의 어떤 변명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의 고의를 우리가 판단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사람의 머릿속을 뒤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주장을 갖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예훼손의 목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지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나가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그것을 기소하겠다라고 검찰이 아직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8월 26일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이고요. 경찰에서 보기에도 김문기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소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검찰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저기에 추가적으로 수사 보완을 해가지고 9월 9일에 맞춰서 이 사건을 기소할 거냐 아니면 불기소할 거냐를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뭐 검찰이 왜 이런 수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어떤 고의의 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하고 지금 형사소송법이 상당히 바뀌어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검찰의 피신 조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자꾸 이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선거 사범도 다 똑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특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고소고발 당했을 때 다 가서 소환 조사를 받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에게만 정치보복이니 뭐 검찰이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일반 사람들도 힘이 없을 때도 나가는데 힘을 가진 그 국회의원이 안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더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요.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생전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진행된 대장동 재판 서증 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2016년 1월에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1공단과 공원 결합 개발에서 1공단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서명을 받아왔다는 기억을 내놓습니다. 김 차장에 따르면 고인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 성남의 뜰이 성남시 주무부처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논의한 다음에 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시장한테 먼저 이거 해주겠다는 걸 받아와서 그때부터 진행을 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자 쪽이 먼저 이 공식 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올라가고 기한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는 주체가 먼저 승낙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성남시장이 승낙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뭐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단과 아파트 단지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승낙을 받아오고 그 우리가 승낙 받아왔으니 이것을 공식 라인을 통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 보도를 다시 기억해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호주를 갔을 때 호주 뉴질랜드를 갔을 때 한 10여 명이 갔는데 10몇 명이 갔는데 그중에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시청 사람들이고 성남시청 사람들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은 유동규와 김문기 두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왜 같이 갔을까? 그리고 그 귀국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져요.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뉴질랜드 호주에 가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그 유동규 김문기 씨 그리고 이재명 시장 사이에 뭐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보도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김문기 씨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이 초과 이익 환수제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그 사업자가 가서 이 결재를 결재를 먼저 받아온 거나 승낙을 받아온 거나 아니면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강범위하게 알고 있을 수가 있죠. 또 그 직함 자체가 개발처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범위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그때부터 그 보도에는 나왔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서면 답변했다니까요. 본인은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는 게 사실이다. 또 대장동, 백현동 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비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설명을 드리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9월 9일까지 이 사건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출범하신 대표님께 이런 것을 저희도 드리고 싶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나와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후보자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닿았다는 건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게 나왔었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후보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이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상기시키듯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써서 중앙지검에 다 보냈다. 이제 서면 진술했으니까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된 것 아니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네, 자 서면 진술을 하지 않아서 소환했다. 이게 검찰의 논리니까 냈으니까 이제는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부터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할게요. 설명을 드리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뭐 행불자입니까?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게 당사에 있고 뭐 집에도 있고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했겠죠.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근데 당대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은 소환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할 상황이면은 이런 부분들은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미치는 고려, 뭐 파장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해요. 그동안의 관행이었어. 그게 좋은 관행인지 나쁜지 모르겠으나 시당초 대선이 끝나고 지금 대선 후보들끼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거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이 사례가 지금 상황이 다 고소고발 과거에 취하했거든요. 치열하게 하다가도 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된 정치 실종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납득이 가는 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 서면으로 제출을 했으니 이제 뭐 다 괜찮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솔직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당당하게 사실은 나가가지고 차라리 이게 정치 탄압이다 하지만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정무적으로는 추후에는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변명처럼 들리게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게 조금 궁지에 몰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무적으로는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야당의 상황은 지금 뭐 거의 정치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김준일 대표 생각엔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이 뭐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특혜 조사예요. 특혜 조사.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랑 다릅니다. 이 선거법 위반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가 공직선거법상에서 굉장히 중하게 다루는 그런 혐의인데 무려 3건이나 있잖아요. 백현동, 대장동, 고 김문기 씨. 그런데 이거를 서면 조사를 먼저 요청했다?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굉장히 이재명 그 제1야당 대표가 될 분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춰서 가급적이면 그분에게 불편을 안 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날짜까지 다 그 검찰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8월 10 며칠 날 그 서면 답변 해달라고 그걸 보내면서 일주일의 그 시간적 여유를 줬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답도 안 왔습니다. 아무 답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을 했어요. 그 사무실로 국회의원 그 이재명 의원 그 사무실로 연락을 했겠죠.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러니까 소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그 사무 처리하는 그 방식을 정확히 몰라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대법원 그걸 안 받고 있잖아요. 일부러. 송달 그거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락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그걸 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충분히 수차례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오늘에서야 그 무슨 서면 답변을 했다 그러고 더군다나 저는 좀 가관인 것이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서면 답변했으니까 안 나가도 된다. 왜 그걸 민주당이 판단하죠? 민주당이 검찰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오만한 자세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굉장히 그 예우를 받고 특혜 조사를 받으면서 정치 탄압 보복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왜 그런 얘기를 못했죠? 그러니까 너무 달라도 사람이 정치인들이 그 장의 논리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그래도 네. 최소한의 조그마한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강욱 의원이 일부러 안 받는 건지 아니 폐문부재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입장 발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안 나가는지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주 날선 질문을 민주당 대변인과 주고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하셨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건 별개 문제다. 서면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이제 고발을 당하고 하면 피의자나 피고발인 소환 불려가 보통 검찰 가지고 대부분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오히려 또 그런 거를 형평에 맞게 본인도 더 당당히 해야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로서도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용도 변경은 협박을 느껴서 해줬다는 건데 그럼 용도 변경이란 중대한 사안을 협박을 느껴서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럼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위를 설명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관련돼서 언론 기자가 그 부분에 관련된 취재를 한 바가 있고 또 관련된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소명서를 제출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부당한 협박에는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분석한 게 아니냐라는 좀.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9박 10일 호주 출장 때 그 사진도 있었고 골프도 친 적이 있었고 또 유족도 항변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른다고 계속 주장하는 게 좀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사람이 참 기억을 놓고 재판한다는 것이 참 수사한다는 것이 참 어떨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인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내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이런 탄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기자들과 상당한 시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날카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일이 그 대변인이 또 답을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근데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소환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 되지 왜 이게 전략적으로 패착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아무튼 FC 후원금 모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건 때마다 다 조사에 나가다 보면 이게 완전히 당대표가 마치 범죄자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특혜다. 뭐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특혜라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가족에 대한 어떤 양평 공릉지구 의혹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수사관이 교체됐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대통령에 누가 초청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또한 허위 경영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요청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서면 답변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 없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특혜가 있다면 특혜도 없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소환이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랑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는 거는 이게 같은 급인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분은 사인이고 정치인도 아니고 가족일 뿐이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선거에 나오신 정치인이고 심지어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지금은 야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 분과 그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그 특혜였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서면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일반인이 서면조사 글쎄요 거의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조사를 받으러 나가려면요 뭐 하루 휴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시간을 내서 가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걸로 하겠다라고 한 건 상당히 이 특혜를 준 것이고요.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소환 조사에서는 심지어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서울중앙지검까지 와서 한 번에 같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기사에 나온 건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성남지청에 따로 가고 서울중앙지검에 따로 가야 되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성남지청 검사가 온다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서면 답변을 냈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서면 조사에 답변을 한 이 서면은 언제 받은 겁니까? 최소에 언제 받은 겁니까? 나중에 지금 이 조사서를 받아가지고 냈을 때 그 서면 조사 처음에 받았을 때 그때 냈으면 되는 문제를 왜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소환 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치 보복이니 전쟁이니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 서면에 답변을 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서면을 낼 것 같으면 최초의 서면이 왔을 때 냈으면 네.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냈을 때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들께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검찰분들께도 지금 9월 9일에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늦게 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거지. 나 서면 냈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지. 이런 태도는 당대표로서 또 야당으로서 보기 좋은 태도가 아니고 또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똑같이 따라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돼. 당대표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한테 창피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기자들이 상당히 질문을 저는 보니까 모처럼 만에 까칠하게 핵심을 짚어서 했는데 예. 자, 그 질문과 답변이 계속 그겁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네. 안호영 대변인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뭐 무례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본인들이 정말 이재명 변호사든 안호영 변호사든 변호사 입장에서 답변을 하면은 그래 서면 질문했으니 이거 우리 것 이 소환 조사한 거 됐지 이렇게 못할 거예요. 변호사로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예.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자들을 납득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좀 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완전히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특히 네. 이 부분을 놓고. 예. 이것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보조금을 다시 내놔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434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예. 당의 존립 자체가 지금 걸려 있고 네. 거기다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정당법이나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해야 된다. 네. 또 대표직도 내놔야 된다.
그리고 5년 이상 이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면은 다음 대선에도 못 나온다. 네. 이렇게 되니 민주당이 총력적으로 이 그 선거법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다 보니 아까 그런 식의 좀 무리한 게 나오고 그걸 기자들이 정확히 짚은 거죠. 예,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승희 변호사님이 김건희 여사하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할 수 있냐라고. 근데 저도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인데 공직자도 아닌데 왜 경찰은 서면 조사를 허위 학력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서면 조사를 3달 동안 넉 달 동안 답변도 안 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와서 뒤늦게 언론 보도가 나니까 부랴부랴 그렇게 제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전혀 몰랐다라고 했지만은 법원의 어떤 증거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했잖아요.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지금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게 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게 다 무혐의를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경력 의혹 다 무혐의 처리를 했죠. 그거 외에도 뭐 이를테면 공무상 지금 7시간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조국 사건, 조국 수사에서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 공무상 직무 누설 그것도 무혐의 처리를 했고요. 지금 다 무혐의 처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정치 탄압이다 아니다. 저는 뭐 그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면 되는데 왜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나 김건희 여사 그 장모 뭐 일가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됩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공정하지 않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분발해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문제 있으면 다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9월 9일에 사건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선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리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문제 그럼 이재명 가족에 대한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는 비교를 해야지 이재명 지사의 그 범죄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재명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 지금 아직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황이에요. 9월 9일이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정치 탄압으로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우리 김준일 대표가 최근 들어서 검찰의 분발을 많이 촉구를 하는데 경찰, 검찰 뭐 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게 다 국민의 바람이겠죠. 근데 수사가 더디다든지 뭐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이재명 대표 뭐 백현동, 대장동,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다 본인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의 그 부지 상향하는 거 이 부분 협박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뭐 부지를 바꾸거나 상향하는 게 이 지자체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토부 공문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이건 어떤 뜻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성남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품연구원이 빨리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압박을 받았고 협박을 받았고 마치 직무유기로 또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런 압박을 받는 차원에서 그러면 국토부의 어떤 요청이 이전 특별법에 의한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성남시가 꼭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해줬다 이런 취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국토부의 압박, 협박,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 이런 것들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 저희들이 전해드렸고요. 이제 뭐 검찰이 9월 9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 상황 따라서 재판으로 이어질 텐데 그 결과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국회 예결위가 열렸었는데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 질의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탐지하는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정말.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 그리고 예, 자, 이수진 의원 취지는 그거예요. 이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AI를 통해서 무슨 불법 촬영물이 있으면은 감지를 하고 이걸 뭐 한 100여 개의 사이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삭제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했는데 왜 작동이 되지 않았느냐. 제2 N번방이 됐는데 왜 안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께 작동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질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수진 의원이요. 그 철험의 소속이죠. 그래서 검수완박 입법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앞장선 분인데 도대체 왜 검수완박을 앞장서 놓고 저런 질문을 던지시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게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이제 검경 수사권 1차 조정 해갖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에 있잖아요. 6대 범죄에 성범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경찰에 그 신고가 된 거고 거기서 수사 종결권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 안 하냐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경찰에 된 거를 왜 검찰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분이 과연 검수완박을 뭘로 이해하고 저렇게 했는지 지금 검수완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된 거를 검찰도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검수완박하고 저분이 그 패스트트랙 태우고 뭐 할 때 안건조정위원까지도 했는데 보니까 도대체 본인이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질문을 국민의 대표로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8월 초에 이제 그 JTBC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뭐 단독 붙여서 나와서 제목이 N번방 방지법 통과 2년 검찰의 몰카 탐지는 152건뿐 그래가지고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0년 N번방의 사건이 불거지고 이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검찰에 요청을 하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진 불법 유통되는 그 사진들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검찰이 116건을 삭제를 했고요. 2021년에는 36건을 삭제를 했는데 올해는 0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탄희 의원실이 대검으로부터 받아와서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 말은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이거를 한 건데 좀 설명이 부족한 건 있는데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됐는데 무슨 경찰 따니까 어차피 그럼 경찰이 하면은 통치 받잖아요. 그러면은 왜 올해 한 건도 없나요? 이게 삭제를 하는 게 왜 성범죄는 한 1년에 지금 6만 건, 7만 건씩 지금 이게 지금 불법 유통물이 있다고 지금 뭐 신고가 경찰에 들어가요. 근데 한 건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니까 보완을 하면 되는데 답변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장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성범죄를 1차 수사하는 게 경찰이라면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다 보면
이 시스템, 대검에 지금 있다 그래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경찰로 옮겨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질의면 모르겠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검찰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이게 좀 질의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경찰이 신고하면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수진 의원실에서는 이게 취지가 왜곡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지 시스템에 대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이걸 한 장관이 지나치게 법무부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